거지 같은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왜 이렇게 돼지처럼 많이 처먹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무릎에 쏟아졌어요. 무릎이 하나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물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모욕적인 시어머니의 말이 더 아팠거든요. 시어머니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쫓겨난 며느리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를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38세 김지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화처럼 기가 막히고 통쾌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셨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저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던 저희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저의 인생은 생각보다 일찍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했어요. 13년 전 제 나이 25에 남편 강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분당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아들이었어요. 첫인상은 성실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집안이라며 결혼을 권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시댁 사람들이 어떤지 알았어요. 시어머니 박숙자는 분당 서현동과 정자동, 순회동에 한식당 3개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한바집처럼 운영하는 곳이어서 준비해야 할 반찬도 많고 일손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공짜로 부려먹으려는 생각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목한 집안처럼 보였지만 속은 달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발로 차며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식당 오픈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댁 어머니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댁 일을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가족인데 월급은 무슨 월급이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를 공짜로 부려먹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결혼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참고 세월을 견디다 보니 어느덧 13년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세계 식당을 돌며 일했습니다. 홀서빙,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까지 모든 걸 혼자 했어요.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돌리고 다음날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잠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분당 차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 쪽에 난임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 임신 확률이 5% 미만이라는 진단이었어요. 저는 그 진단서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집어들더니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의사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을 옮겨서 다시 검사하라고 명령했어요. 저희는 혹시 몰라서 다른 병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소문을 냈어요. 시장에 가면 아는 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도 참고 견뎠습니다. 7년 전 남편이 사업 확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철물점만으로는 부족하니 건축자재 유통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제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서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형식적인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서현동 식당 건물을 1차 담보로 은행 대출 4억을 받고 제 명의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2차 대출 4억을 더 받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서류상 법인 대표였고 연대 보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출 받는 게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 추가로 외상거래와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회사 운영은 전부 남편이 했습니다. 2년 뒤 사업이 망했어요. 남편이 투자한 건축 현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 대출 8억 원과 외상값 2억 원, 사채 이자까지 합치면 총 12억이 넘는 빚이 생겼어요.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건물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채권자들은 저를 찾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이고 법인 대표니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울며 따졌어요.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법인 대표니까 네가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살려야 한다며 빚을 떠안으라고 강요했어요. 그 무렵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분당 서현역 앞 카페를 지나가다 봤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충격적인 상황도 잠시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고 말이죠.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네가 알바 아니라고 소리치며 저를 벌레 보듯이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자기야, 저 아줌마는 누구야?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재빨리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전 남편이 집에 돌아와 서류 뭉치를 식탁에 던졌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내연녀 유라가 임신했으니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초음파 사진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8주 된 아기라고 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꺼지라며 악을 썼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당신 쪽 문제라고 나왔잖아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유라는 어떻게 임신했느냐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시어머니도 나왔습니다. 몸도 정상이 아닌 것이 어디 며느리 행세냐고 사업하다 망한 빚 12억은 네가 책임지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고 울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네가 죽을 때까지 갚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식당에 나가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정성껏 차렸어요. 밥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낮은 테이블 위에 상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발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제 손등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밥그릇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어요. 뜨거운 밥과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국물이 제 무릎과 종아리를 적셨어요. 화끈거렸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거지 같은 며느리한테는 한마디 해야겠다며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니냐며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왜 돼지처럼 처먹느냐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고 거실 TV 볼륨을 더 키웠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의 한계가 다가왔어요. 이제는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악을 썼어요.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13년 동안 모은 짐이 그게 전부였어요. 계단을 내려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금을 한 움큼 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수 없는 년이 집안 망쳐놨으니 액땜이라도 해야겠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골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빚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버림받은 걸 알면 친정에서도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서 친정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가방 하나 든 채 분당 서현역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눌러봤어요.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시댁 일만 하다 보니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부모님은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24시간 카페를 찾아 들어갔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0,000원이 전부였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돌아갈 곳이 있어 보였어요. 저만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를 나왔어요. 우선 잠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근처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 돈도 없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사정을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혼하고 나왔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일자리를 구해서 월세를 내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분당 시내를 돌아다니며 식당마다 들어가 물었습니다. 일할 사람 구하냐고 했어요. 대부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력서도 없고 경력 증명도 없는 저를 선뜻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순회역 근처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사정이 딱해 보인다며 일주일만 일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루 6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드렸어요. 다음 날부터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와 홀 서빙을 맡았어요. 13년 동안 시댁 식당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일을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정식으로 고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 180만 원을 받았어요. 고시원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니 145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제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했어요. 12억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분식집에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채권자들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저를 추궁했습니다. 12억 갚을 생각이 있느냐고 협박했어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들이 돌아간 후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가게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로 짐을 싸서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입장료 10,00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12억이라는 빚은 제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친구 박지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선이는 대학 동기였어요. 졸업 후 한두 번 만났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을 자주 못했어요. 지선이가 물었어요. 너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빚까지 떠안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괜찮지 않다고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선이는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서울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선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야위었다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13년 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어요. 시댁에서 당한 학대, 남편의 외도, 12억 빚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지선이는 분노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이를 갈았습니다. 지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 있으면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잠시 피신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지선이의 고모 친구분이 미국 LA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께 연락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 남아 있어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선이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숙이라는 분이셨어요. 지선이가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은숙 사장님은 흔쾌히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선이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지선이는 적금을 깨서 비행기표 값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2억 빚을 떠안게 된 경위를 전부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10년 넘게 탈세를 했다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당 매출 축소 신고, 직원 급여 허위 처리 같은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13년 동안 시댁 식당에서 일하며 수많은 장부를 봤어요. 현금 매출을 따로 빼돌리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직원 명단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들을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더니 말했어요. 국세청 익명 제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하면 조사가 시작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탈세 제보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저를 착취하고 12억 빚까지 떠넘긴 시어머니가 떳떳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건 부당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세계 식당 주소, 사업자 번호, 탈세 정황을 상세히 적었어요. 현금 매출 축소, 허위 직원 등록, 고용보험 부정 수급까지 제가 아는 모든 걸 썼습니다. 제보를 완료했어요. 일주일 후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급하게 처리했어요. 지선이가 비행기표를 예약해줬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출발이었어요. 편도였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어요. 출발 전날 지선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선이가 봉투를 건넸어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 쓸 돈이라며 꼭 받으라고 했어요. 저는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선이가 배웅을 나왔어요. 출국장 앞에서 지선이를 꽉 안았습니다. 지선이가 울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미국 가서 새 인생 살으라고 했습니다. 꼭 행복해지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지선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시어머니에게도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탑승권을 꽉 쥐고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2024년 2월 저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LA에 도착했어요. 낯선 공항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지선이가 적어준 주소를 꺼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정은숙이라는 분의 식당 주소였어요. 지선이의 고모 친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한인타운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은숙이네 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은숙 사장님이었습니다. 지선이한테 연락받았다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저는 그 미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은숙 사장님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주방 보조 업무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한국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숙 사장님과 남편분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밥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힘들면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은숙 사장님이 월급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 월급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일하고도 단 한 푼 받지 못했던 제가 정당한 대가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2,0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울었어요. 은숙 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라고 했어요. 식당에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분이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식당을 찾아오셨어요. 항상 혼자 오셔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은숙 사장님이 귀띔해 주셨어요. 저분은 강석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LA에서 한인들 법률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강 변호사님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시는데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2달 정도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참 꼼꼼하게 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혹시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3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님이 다시 식당을 찾아오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숙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저를 불렀어요. 잠깐 시간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방 일을 마치고 테이블로 갔어요. 변호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숙 사장님한테 대충 사연을 들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넘어왔다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친정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있느냐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느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님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다며 설명하셨습니다. 시댁에서 며느리 명의로 빚을 떠넘기는 경우 대부분 며느리 쪽 재산을 노린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경기도 용인에 땅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돌아가신 후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그 땅이 부당하게 넘어갔다면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변호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알아봐 주실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님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수수료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셨어요. 2024년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숙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복권 사러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은숙 사장님은 가끔 재미로 산다며 저도 한번 사보라고 권하셨습니다. 10달러를 건네주시며 행운을 빌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습니다. 판매점에 들어서자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용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숫자를 적어야 할까 생각했어요. 문득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이 3월 17일이었어요. 기일은 9월 22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조합해서 적었어요. 3, 17, 9, 22, 그리고 제 생일인 5월 14일에서 5와 14를 더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숫자를 마킹했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은숙 사장님이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홀로 나가보니 TV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에서 파워볼 당첨 번호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어요. 두 번째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전부 일치했어요. 마지막 파워볼 숫자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고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은숙 사장님이 달려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1등에 당첨됐어. 은숙 사장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TV 화면에는 당첨 금액이 떴습니다. 2억 3천만 달러였어요. 하나로 약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금을 떼고 일시불로 받으면 대략 1억 2천만 달러고 하나로 약 1,6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도는 기분이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숙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건 네가 받아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견딘 내 몫이라고 했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주마등처럼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저에게 정은숙 사장님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믿기 힘든 천문학적인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다음날 강석준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변호사님이 급히 식당으로 오셨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확인하시더니 침착하게 말했어요. 일단 보안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변호사님은 법인을 만들어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금을 최소화하고 신원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한 달 뒤 당첨금 수령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님이 모든 걸 대행해 주셨어요. 캘리포니아주 복권 사무소에서 공식 확인을 받았습니다. 실수령액은 약 1,650억 원이었어요. 그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숫자의 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뭘 하고 싶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님을 바라봤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2024년 12월 말 복권 당첨자 공식 발표가 나갔어요. 제 얼굴과 이름, 과거 이혼 기록까지 전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비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제 당첨 소식을 알리고 싶었어요. 저를 내쫓고 버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기사를 보고 멘탈이 나가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 바람대로 결국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어요. 천문학적인 복권 당첨 소식은 한국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변호사님은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3곳 중 2곳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나머지 한 곳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2월에 국세청에 제보한 탈세 증거가 6개월간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에 정식 조사로 이어진 거라고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10년 넘게 축소 신고한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은숙 사장님께 감사의 선물로 당첨금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큰 돈인 50억 원을 드렸어요. 은숙 사장님은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다며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다고 했어요. 제 인생을 구해주신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은숙 사장님은 결국 받으셨어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 가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제가 3천억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요. 비행기는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2025년 6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서울의 습한 여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1년 전 이 나라를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차는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향했어요. 변호사님이 3개월 전부터 준비해 두신 펜트하우스였습니다. 70억 원짜리 집이라고 들었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자 경비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35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13년 동안 좁은 다락방에서 웅크리고 살았던 제가 이런 집에 살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숙자의 현재 상황이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2024년 12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2월에 LA에서 제보한 탈세 증거가 6개월간 내부 검토를 거쳐 정식 조사로 이어진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10년 넘게 식당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직원들 급여를 허위로 처리해 왔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어요. 추징금과 벌금이 7억 원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해 서현동 식당 건물을 금매로 넘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만든 12억 빚 중 일부를 시어머니가 떠안았고 사채 이자가 계속 불어나 지금은 총 19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어요. 제가 엄청난 당첨금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강민수는 TV를 통해서 미국에서 3천억 원에 당첨된 한국 여성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TV 화면 앞으로 기어가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제 이름을 미친 사람처럼 연신 불러댔어요. 13년 동안 지독하게 괴롭히고 소금까지 뿌려 내쫓은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대기업 회장님 부럽지 않은 자산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벽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까짓 12억 빚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3천억 원이 본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미국으로 갈 때 집안에서 당장 꺼지라면서 소금을 뿌렸던 본인의 손을 미친 듯이 때리며 왜 그때 참지 못했느냐고 울부짖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연녀 최유라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저를 찾아가 당첨금 절반을 받아오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탐욕스러운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며 남편을 무능한 인간이라고 비하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주장했던 임신이 사실은 위조된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사기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인 줄 알았던 그들의 관계는 제가 가진 거대한 자본의 그림자 앞에서 추악하게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기극을 벌인 내연녀를 폭행하고 내쫓았으며 그녀는 민수의 남은 현금 뭉치를 챙겨 야반도주하며 저의 당첨 소식과 함께 그들의 비참한 동거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 강민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제 예전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제가 이미 번호를 바꾸고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는 압구정 펜트하우스 근처를 서성이다
경비원들에게 파렴치한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고 그 광경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휴대폰에 찍혀 인터넷의 조롱거리로 올라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전철을 버리고 복권을 놓친 멍청한 남자로 낙인 찍혀 왕따를 당하던 그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고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매일 아침 먼지를 뒤집어 쓰고 현장으로 향하는 그의 눈에는 제가 기부했다는 뉴스 기사가 비칠 때마다 피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박숙자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보했던 탈세 증거들이 국세청의 정밀 조사를 거쳐 마침내 거액의 추징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 3곳은 세무조사 한 방에 무너졌고 밀린 임금과 사채, 이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면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은 경매 딱지로 도배되었습니다. 한때 분당에서 잘나가는 사장님 소리를 듣던 그녀는 이제 동네 시장 상인들에게 며느리 버리고 벌받은 노인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아들 민수는 매일 술값만 축 냈고 둘은 좁은 월세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저는 변호사 강석준과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채권을 조용히 사들이며 그들의 목을 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악마 같은 인간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그들의 건물주의자, 채권자로 나타날 날을 설계하며 저는 매일 아침 고급스러운 테라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13년 동안 한바지 부엌에서 땀 흘리며 쉰 냄새 나는 잔반을 치우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압도적인 자본을 가진 김지혜라는 이름의 설계자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등 뒤로 뿌렸던 그 소금들이 이제는 그들의 상처난 삶에 뿌려져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차례였습니다. 친구 지선이는 시어머니가 시장통에서 제 사진이 실린 신문을 붙잡고 울고 있는 것을 봤다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낡은 코트 차림으로 구걸하듯 신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일절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제가 겪었던 그 참혹한 소외감을 뼈저리게 느끼길 바랐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시스템으로 하는 것임을 저는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재단을 설립하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규모 시설을 짓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제 선행을 보도했고 저는 국민적인 응원을 받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전 남편 일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해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방식 그대로 세상은 이제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고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완벽한 인과응보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변호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가 누구인지 완전히 깨달았을까요?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공포와 후회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대답에 만족하며 와인 잔을 비웠습니다. 13년의 한을 씻어내는 과정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고 저는 악마 같은 인간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거처를 빼앗고 백화점 명품관 한복판에서 저를 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그들이 보일 비굴한 표정을 상상하며 저는 기분 좋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강남 대치동 수입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최고급 승용차 2대를 골랐어요. 한 대는 검은색, 한 대는 흰색이었습니다. 직원이 계약서를 준비하려는데 저는 지금 당장 가져가겠다고 말했어요. 현금 결제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이체됐어요.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니저가 급히 나와 인사를 했어요. 저는 2대 차 키를 받아들고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한 대는 제가 타고 한 대는 변호사님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검은색 차를 몰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시댁 근처 재래시장이었어요. 13년 동안 매일 장을 보러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로 걸어 들어갔어요.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강민순의 며느리 아니야? 미국서 복권 당첨됐다며? 몇 천억 받았다던데? 저는 당당하게 시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야, 네가 정말 지혜야? 아주머니는 13년 동안 저를 몰래 챙겨주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과일을 더 싸게 팔아주시고 가끔 덤으로 챙겨주셨던 은인이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1,0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였습니다. 아주머니께 조용히 건넸어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아주머니 덕분에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을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허름한 남색 점퍼에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빚쟁이 신세가 된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선글라스 너머로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13년 전 아침에 밥그릇을 걷어차고 소금을 뿌렸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듯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천억 원에 당첨된 며느리를 보고 배가 아파서 우는 건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이제 남이 된 사람에게 저는 작은 동정심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13년의 한을 풀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이미 재정적으로 무너진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첫 번째 계획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수입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순회동에 남은 식당 한 곳으로 빚을 갚아가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조사한 결과 건물주가 3개월 전부터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곧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건물주를 직접 만나 협상을 시작했어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건물주는 6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건물을 저희에게 넘기면 시세보다 10% 높은 가격에 사겠다고 했어요. 건물주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가면 더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뒤 건물 소유권이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저는 새 건물주로서 시어머니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 8월 말로 만료되니 재계약을 하려면 조건을 맞추라는 내용이었어요. 월세를 현재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에는 월세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기한은 2주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퇴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뒤 지선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했어요. 월세 300만 원 인상과 보증금 2천만 원 추가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해요. 탈세 전과자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건설 현장에서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일주일 뒤 저는 명품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강남 청담동이었어요. 여성재단 바자회에 기부할 물품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명품관 6층으로 올라갔어요. 매니저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옷과 가방, 신발을 골랐어요. 총 50벌의 의류와 30개의 가방을 선택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금액을 불렀어요.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를 건넸어요. 결제가 순식간에 완료됐습니다. 백화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층 입구 쪽이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저를 보려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백화점까지 찾아온 거예요.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허름한 옷에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남편도 다가왔습니다. 미안했어.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울먹이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백화점 1층 로비였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3천억 원 당첨되었으면 이 못난 시애미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되겠니? 식당 계약이 끝나는데 돈이 없어. 남편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9억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제발 도와줘.
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내려다봤어요.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3년 전 제가 밥그릇 하나에 무릎 꿇고 빌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왜 돼지처럼 처먹느냐고 하셨어요. 제 무릎에 뜨거운 국물을 쏟으셨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너무하네.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사업 실패하고 생긴 12억 빚을 만들고 나한테 떠넘기고 상간녀를 만나서 임신이나 시키고 이혼하면서 뭐라고 했지? 무능한 건 죄니까 죽을 때까지 갚으라고 했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무능한 건 죄니까 스스로 살아남아 보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백화점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백화점에서 이러면 영업방해입니다. 빨리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지혜야. 제발.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강제로 끌어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남편도 손을 뻗으며 애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며느리한테 저렇게 할 짓이 아니지. 복권 당첨됐다고 빌붙으려는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매니저가 따라 나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대처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봤어요. 그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진짜 거지처럼 저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쾌한 생각도 들었는데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백화점 일을 보고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2주 후면 식당 계약이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끝난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 저는 미국에 있는 은숙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안부를 여쭤봤어요. 은숙 사장님은 저희 덕분에 LA에서 한식당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오픈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매장이 3곳으로 늘었다고 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숙 사장님이 물었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그동안 쌓인 한을 조금씩 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숙 사장님은 네가 행복하면 된다며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근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천억 원 복권 당첨자라고 더욱더 유명해졌지만 이날은 여성재단 바자회 물품 기증식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멘트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기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본인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라고 대답했어요. 13년 동안 시댁에서 땡전 한 푼 안 받고 식당에서 일했고 노동과 학대를 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다른 분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기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지선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멋있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저는 지선이를 안았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기자회견이 보도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올랐어요. 3천억 원 로또 당첨자의 사연이라고 고통받았던 며느리로 살았던 과거까지 전부 소개가 되었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13년 고생한 며느리가 복권 당첨되니 시댁이 빌붙으려 한다더라. 정말 비열하다. 며느리 잘했어. 저는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선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뉴스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8월 말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월세 인상분과 보증금 추가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어요. 변호사님이 보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식당은 철거되어 원상복구하고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어요. 이제 남은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악마 같은 인간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강남구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파워볼 1등에 당첨되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로또에 당첨된 과정과 저의 인생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준비된 원고를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시댁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땡전 한 푼 받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정신적인 모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깨워져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물론 월급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첫 번째는 시댁식당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나왔어요. 뜨거운 국물이 제 무릎에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탄식을 내뱉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겨울 새벽 시어머니가 제 방에 찬물을 끼얹는 장면이었어요. 자식도 못 낳는 게 편히 자느냐며 저를 마당으로 내모는 모습이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에 제가 떨면서 눈을 치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가난하고 무능한 건 죄니까 죽을 때까지 네가 돈을 갚아라 라고 하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심각한 인간들이네 저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하는 짓인가? 웅성거렸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제 명의로 사업을 하고 실패해서 12억 원의 빚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사업이 망하자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겼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대출 계약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이 스크린에 떴어요. 서류상 대표는 제 이름이었지만 실제 운영은 남편이 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은 내연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짓 임신으로 저를 내쫓았어요. 변호사님이 내연녀 최유라가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라는 남편에게 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든 걸 털어놨다고 했어요. 거짓으로 초음파 사진을 만들어 남편을 속였고 지혜를 쫓아내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가 저를 계속 찍었습니다. 저는 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13년 동안 받은 치료 기록이었어요. 스트레스성 위궤양, 만성 불면증, 중증 우울증 진단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도 있었어요. 의사소견서에는 장기간 정서적 학대의 흔적이 명확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메모를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범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13년 동안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저처럼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호텔 로비로 향했어요. 기자들이 따라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보호하며 차까지 안내했어요. 차에 올라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메인이 제 기자회견이었어요. 모든 방송사가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의견을 말했어요. 법률 전문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심리학자는 장기간 학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전부 제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며느리 정말 용감하다.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시어머니랑 남편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면 안 돼. 저는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3천억 당첨 시댁 이야기라는 주제로 방송국의 취재 열기가 뛰어났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은 시어머니가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13년 동안 인간 이하로 대했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여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10년 넘게 식당 매출을 축소 신고한 탈세 혐의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13년간 저에게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혐의였어요. 추징금과 벌금이 총 7억 원이 넘었고 미지급 임금은 4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변호사님이 보고했어요. 여러 혐의가 겹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어요. 유치장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며칠 뒤 저는 여성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쉼터 앞 벤치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등은 구부정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좀 살려줘. 보석 금액이라도 준비해서 집행유예 받게 좀 도와줘.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감옥 가면 난 거기서 늙어 죽을 거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지난 13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밥그릇을 걷어차던 모습, 소금을 뿌리던 모습, 자식도 못 낳는다고 욕하던 모습.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13년 전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무능한 건 죄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지혜야.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차에 올랐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어요. 압구정동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13년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2025년 10월 초 가을바람이 제법 날카롭게 불던 날 시어머니 박숙자는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마지막까지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극적인 폭로와 조작으로 악명 높은 대형 유튜버를 매수하여 좁고 어두운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고 복권 당첨 후 천륜을 저버린 며느리 때문에 병든 노모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피눈물을 흘리는 가짜 연기를 전 국민 앞에 선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죠. 실시간으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채팅창에는 저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패륜녀라는 낙인이 홍수처럼 쏟아졌고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어 당장이라도 제 펜트하우스로 쳐들어올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의 대형 화면을 통해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석준 변호사님과 함께 지난 13년 동안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모아온 지옥의 기록물들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웃음을 지을 때 가장 화려한 곳에서 그들을 심연으로 추락시키는 것이 제가 1년 넘게 설계해온 진짜 복수의 완성이었기에 저는 오히려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한 시어머니군. 이렇게까지 한다고? 방송의 수위가 정점에 달해 유튜버가 제 펜트하우스의 정확한 동호수까지 공개하겠다며 시청자들을 선동하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전문가를 통해서 그 유튜버의 정보를 알아내어 순식간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고급 정장과 차가운 눈빛으로 무장한 채 방송국 스튜디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예고 없는 제 등장에 유명 유튜버의 방송실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르르 떨며 들고 있던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유튜버의 마이크를 빼서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 가련한 노인의 눈물은 오직 제 당첨금을 갈취하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된 추악한 연극일 뿐이라며
저는 제 휴대폰을 방송 장비에 연결하여 그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지옥의 기록들을 전 국민의 휴대폰과 모니터로 실시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미리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대형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발로 차며 자식도 못 낳는 돼지,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는 블랙박스 영상과 한겨울 새벽에 잠든 제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으며 눈밭으로 내몰던 가학적인 장면들이 하나씩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만 개에 달하던 저를 향한 비난 댓글은 단 1초 만에 멈췄고 곧이어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한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 채팅창을 집어삼키며 여론은 무서운 속도로 반전되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남편 강민수가 내연녀 유라와 침대에 누워 저를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빚더미에 앉히고 버릴지 낄낄거리며 모의하는 도청 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가난하고 무능한 건 죄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그 12억 다 갚으라는 남편의 비열한 목소리가 전국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시어머니는 방송실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잘못했다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비굴한 손을 단호하게 걷어차며 13년 전 제가 쏟았던 눈물만큼 이제는 당신들이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살 차례라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일침을 가하고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석준 변호사가 대동한 국세청 정예조사관들과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들이닥쳐 시어머니의 조직적인 탈세 증거와 10년 넘게 자행된 고용보험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한 긴급 체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화면 속에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그 광경은 역대급 사이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의 모든 게시판을 점령했습니다. 13년 동안 저를 인간 이하의 소모품으로 부려먹으며 제 피땀을 빨아 호의호식하던 그들은 이제 법적인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원히 매장되어 그 어디에도 숨 쉴 곳 없는 비참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시커먼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려 평온한 호흡을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기는커녕 유명인을 동원하여 언론파리를 통해서 저에게 돈이라도 뜯어보려고 했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2025년 11월 시어머니 박숙자는 탈세,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보험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판사는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가족을 이용해 착취한 점을 중하게 봤다고 했어요.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이었지만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남편 강민수도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도 제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마지막 판결을 받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도관이 시어머니를 호송해 갔어요. 저는 법정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난 12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저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13년 동안 너를 인간 이하로 대한 건 나의 잘못이야. 변명할 여지가 없어. 교도소에 와서 매일 생각해.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수는 완료됐어요. 시어머니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응징이 제게 진정한 평화를 줄까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변호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지혜 씨가 평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LA에 있는 은숙 사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은숙 사장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복수도 용서도 전부 내 몫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복수보다 더 큰 가치는 제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2026년 1월 초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야, 와줘서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매일 너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여기에 있으니까 나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20억 원이 든 통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급한 사채 이자만 정리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알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말했어요. 출소하면 월 1회 여성쉼터나 경로당에서 봉사하며 사세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이게 제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일어나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석준 변호사님과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지난 1년 반 동안 저를 한결같이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약혼식은 소규모로 조촐하게 치렀어요. 은숙 사장님이 LA에서 날아왔습니다. 지선이도 달려와 축하해줬어요.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저는 여성재단 업무에 온 마음을 쏟고 있어요. 전국 20곳의 쉼터에 매년 50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창업 자금을 지원해요.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껴요. 변호사님과 저는 올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강남의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어요. 쉼터 식구들과 재단 관계자들을 초대할 겁니다. 은숙 사장님이 주례를 서주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변호사님 옆에 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함께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숫자로 받은 1650억 원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어요. 저는 일어나 산소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생신과 기일 숫자들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어요. 당첨금이라는 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겨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13년의 고통은 완전히 끝났어요.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3년 동안 참고 견뎌온 지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복수보다 더 큰 용기는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냉정하게 대하셨을까요? 아니면 지혜 씨처럼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